컨티넨탈 모델입니다. 플래그십 모델답게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5.1m의 길이를 주행하는 내내 좁은 지하 주차장에서 파킹할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전면부 보면은 링컨 로고, 스타 로고가 있는데 이 스타 로고를 하나하나씩 형상화해서 그릴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앞부분도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뭐 벤틀리 못지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보면 이런 튀어나온 부분이나 그릴 앞부분 보면 제규어의 XJ 세단과 비슷한 면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라이트 보면은 5개의 크리스탈 모양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3.0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타이어는 24540R 20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키입니다. 키가 아주 큽니다. 뭐 굉장히 이 정도만한 키가 되는데요. 한국 실장에 안 맞을 정도로 되게 무겁고 이제 큰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를 이렇게 해서 키를 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냐? 이 키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측면에 보면 이제 사이드 펜더 위에 가니쉬가 이렇게 장식재가 하나 있고요. 여기 컨티넨탈이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그런 부분인데 거기다 이렇게 키를 꼽습니다. 홈을 맞게 키를 넣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삽입하게 됩니다. 삽입해서 이렇게 돌리면 비상으로 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면부 못지않게 이제 측면부가 가장 이제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어가 이렇게 있는데 도어 핸들이 이쪽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도어 핸들을 이제 사이드 라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윈도우 라인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살짝 튀어나온 2레치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상당히 큰 버튼이 있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아주 천천히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이제 도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어 역시 이제 고스트 도어입니다. 열렸다가 이렇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스그머에 닫히는, 플래그십 세단대 대부분 이제 고스트 도어를 많이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드 라인은 굉장히 크고 넓게 돼 있고 이런 부분 도어 쪽에 이제 각을 많이 줘서 튼튼한 이미지를 그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리어 LED 라이트가 많이 비슷하죠. 링컨은 일자형으로 이렇게 LED 라이트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형태가 많은 차량에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SM6도 마찬가지고 신형 그랜저 IG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면부는 이제 넓게 자리 잡은 엉덩이가 되게 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카메라 쪽도 있고요. 이 버튼 눌러서 하면 이제 오토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 안쪽을 좀 볼 것 같으면 안쪽 같은 경우는 스페어 타이어가 이제 하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큽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렇게 높이가 큰 게 아니라 왼쪽으로 넓게 퍼져서 깊습니다. 이런 형태의 분인데 골프채에 뭐 충분히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었다가 다시 갈 때는 이쪽 측면 부분에 이제 잠금하는 게 있습니다.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걸 눌러주면 도어가 이제 잠그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차량들은 이런 부분에 터치하는 부분인데 링컨 같은 경우 이쪽에 도어 이렇게 해서 잠그면 되겠습니다. 여는 거는 이 키를 이용하거나 키를 소지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도어가 열리게 됩니다. 도어를 열면은 실내에서 느끼는 감각은 되게 보수적이고 이제 올드한 느낌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올드한 느낌을 주면 이제 갈색 톤 나는 이제 단풍무늬 모양 비슷한 이렇게 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열 때 이제 도어 역시 외부 쪽에도 도어 핸들이 좀 특이했지만 나가는 곳도 역시 핸들이 없습니다. 버튼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눌러서 도어를 열게 되고, 이게 동작하지 않을 때는 그 밑부분에 버튼이 있는데 그 밑부분을 당기면 도어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링컨이 컨티넨탈이 도어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가 있는데요. 레벨이라는 이제 링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운드 시스템인데, 레벨 울티마에서 스피커가 19개나 이제 장착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브리즈 오브 위어라는 이제 가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곳곳 내부 보면 이렇게 갈색 톤의 우드를 썼기 때문에 되게 내추럴한 느낌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차들이, 좀 오래된 버전들의 차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플라스틱 소재를 참 찾기가 힘든데 없는 건 아닙니다. 스피커 쪽 요 센터 패시아 상단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나머지 소프트한 재질, 윗부분도 이렇게 천을 대가지고 부드러운 촉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죽도 마찬가지고요. 부드러운 가죽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크러쉬 패드도 우드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소프트한 느낌을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부드러운 느낌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고급감을 더 배가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열에 앉았습니다. 플래그십 모델답게 굉장히 넓은 무릎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머리 공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공간은 머리가 달라말라. 특히 시트가 상당히 많이 높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약간 이렇게 뒤로 제껴야만 되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도 살짝 파여 있기는 하지만 역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공간이고, 또 이제 센터 터널도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륜구동의 기본으로 해서 이제 후륜까지 같이 돌릴 수 있는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그렇게 높게 튀어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사람도 앉아도 되겠지만 이게 편안한 좌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 부분을 보면 이제 에어컨 공조기도 있고 USB 포트가 또 2개나 있어 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팔걸이에서 암레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뒤에 커튼을 열다던가 앞에 썬루프를 연다던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8인치 정도 되는 이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여기 홈 버튼을 누르면은 되고요. 홈 버튼 눌러서 세팅, 오디오 하는 부분, 오디오는 소스를 보면은 FM, AM, CD, USB 이런 것들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밋, 이거는 온도 조절 장치, 냉난방 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연결해서 하는 거, 폰을 넣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앱, 그리고 세팅즈 보면은 소리, 라디오, 블루투스, 폰, 와이파이,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하는 거 부분도 있고요. 보이스 컨트롤도 있습니다. 보이스 컨트롤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차량 세팅, 이렇게 도어 키 코드는 어떻게 하냐,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리어 카메라의 딜레이 이런 것들을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측면에 보면 요게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방하고 위에서 보는, 새처럼 보는 버드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또 다른 뷰를 볼 수 있고요. 크기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나눠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패럴 파킹이죠. 패럴 파킹하고 퍼펜디큘러, 수직, 수평, 이제 주차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2개 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방 센서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버튼식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파킹, 리어, 뉴트럴, 드라이브, S는 스포츠 모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공조 장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이쪽 버튼을 눌러서 하면은 뭐 디밍해서 더 어둡게 하거나 이렇게 밝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서는 볼륨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륨을 조절하게 되면은 여기 기존에 있는 화면에 이렇게 원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계기판 설정하는 부분은 이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인데 세 개로 나눕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디스플레이를 눌려서 게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계기판은 이제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스티어링 휠의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게이지는 왼쪽을 담당하고 인포 트립 퓨얼은 오른쪽 화면을 담당합니다. 오른쪽 화면을 눌러서 트립을 하겠다 하면 트립 1으로 해서 세팅이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눌러서 인포 트립 해서 퓨얼 이카노미, 타이어 프레스, 공기압을 보겠다 하면 이렇게 공기압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쪽을 보면은 게이지를 보면 왼쪽 부분을 바뀌게 됩니다. 왼쪽 부분을 타코미터나 게이지로 바꾸겠다 하면은 이렇게 왼쪽 화면이 타코미터나 게이지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링컨의 플래그십 모델인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링컨 컨티넨탈의 여러 가지 엔진 스펙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3.0 트윈 터보 엔진 모델만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프레지덴셜 모델은 아니고 리저브 모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 송파구 강남구 일대를 주행하면서 주행한 걸 볼 때 연비가 지금 한 45km 정도 주행했고 리터당 4.4 km per 리터당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주행하면서 좀 더 이제 퍼포먼스 주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과속한 부분도 있고 촬영을 위해서 이제 공회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비가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비나 시내 주행, 서울 시내 주행하면 5km 조금 넘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링컨의 컨티넨탈은 14년 만에 다시 재부활한 모델입니다. 기존의 MKZ하고 MKS 모델 이렇게 세단이 이제 국내에서 운영됐는데 판매량이 좀 더 부족했던, 판매량이 크게 좋지 못했던 MKS를 단종시키면서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 컨티넨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이제 부활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컨티넨탈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는 2012년 정도에 최초로 링컨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이제 미국 내에서 미시간주에서 오픈하게 됩니다. 그 오픈하면서 이제 최초의 이제 작품이, 최초의 결과물이 바로 이제 링컨의 컨티넨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링컨이 처음에 국내에 출시하면서 지금도 광고하는 게 There's nothing like it, 세상에 없는 차량하고 이렇게 플래그십이라고, 세단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독일에 있는 다임러 벤츠의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국내로 같으면 이제 제네시스, EQ900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 있고, 또 같은 미국 차인 이제 경쟁사인 이제 캐딜락의 CT6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차량들이 전부 다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경쟁사들이 다 후륜구동 차량을 이렇게 플래그십 모델로 전부 다 채택하고 있는 것 반면에 컨티넨탈은 플래그십 모델이면서 기본적인 방식은 후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전륜구동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다른 플래그십 세단과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링컨이 컨티넨탈을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왜 이렇게 다른 방향을 추구했느냐, 시장에 늦게 진입했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뭔가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전륜 구동 방식 그대로 채택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짧거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후륜 구동 방식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륜 구동 방식 그대로 채택하면서 올휠 드라이브 방식까지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인 링컨으로서는 뭔가 특별함을 유지하고 싶었고 내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륜 구동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급 모델은 MKG 모델이 있죠, 세단하고. 그리고 포드에서 토로스가 있는 이제 CD4 이제 플랫폼을 그대로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면서 전장을 좀 느리고 이렇게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은 플래그십 모델답게 이제 차량 크기가 무척 큽니다. 5.1m가 조금 넘는 그런 길이 전장이고요. 폭은 1.9m에서 약간 더 넓은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고 앞좌석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꽤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일 정도에 국내에서 링컨의 컨티넨탈이 출시를 했습니다. 링컨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한 4종류 정도가 되는데요. MKC, MKX, SUV 모델하고 세단은 MKG하고 컨티넨탈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컨티넨탈이 14년 만에 돌아오는 플래그십 모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 근래에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제 중요시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에 국내 출시할 때도 링컨 컨티넨탈의 CEO인 쿠마 가루트라 또 직접 국내에 방한해서 격려하고 그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링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가 중요한 모델이 바로 링컨의 컨티넨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링컨 컨티넨탈이 국내 출시하기 전에 미국에서 지난해 2016년 9월부터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량을 쭉 볼 것 같으면 5,200대 정도 이상 판매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첫 달은 한 700대 정도 판매했고 12월 달 정도에는 2,000대가 좀 못 미치는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판매량은 점차 이제 증가하는 입장이었고,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많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리저브 모델이 있고 프레지덴셜이라고 모델인데, 지금 모델은 이제 리저브 모델입니다. 프레지덴셜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실내외 장재를 좀 더 바꾼 3가지 디자인 테마에 맞춰서 실내외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리저브 모델 같은 경우는 8,250만원의 국내 판매가로 나와 있습니다. 컨티넨탈 얘기를 들으면 이제 벤틀리의 컨티넨탈 GT나 이런 거를 연상되게 됩니다.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컨티넨탈 컨셉 모델을 내놨을 때 이제 벤틀리의 디자인 수석이었죠.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에 와 계시는 루카 돈코볼케 제네시스 디자인 하시는 분이 그때 벤틀리 디자인이었는데 설전이 있었습니다. 컨셉카를 보더니 그대로 디자인을 따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릴 부분을 보면은 이제 라이트를 빼고 그릴 부분을 보면은 벤틀리 모델하고 상당 부분 많이 유사한 부분이 보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벤틀리도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그냥 현재 상태로 해서 앞부분만을 볼 때는 제규의 XJ 모델과 상당 부분 많이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 아주 조용합니다. 국내에 출시할 때부터
주 타겟 목표나 뭐 이렇게 차량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 quiet 럭셔리라고 했습니다. 트윈 터보 엔진을 달았지만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도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차의 크기에 비해서 꽤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손에 잡았을 때 이 그립감 이런 것들 꽤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땀이나 이런 거를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스티어링 휠도 저한테는 아주 적합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하단 부분을 보면은 트랜스미션이 없기 때문에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트랜스미션은 이제 전방에 스크린에 링컨 고유의 모델처럼 버튼식 트랜스미션, 6단 실렉트 시프트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습니다. 약간 조작감은 없는데 그래서 약간 허전한 그런 느낌은 계속 주고 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꽤 좋습니다. 또 이제 없다 해도 이제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달렸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크게 무난하게 주행 질감을, 다이나믹한 주행 질감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실렉트 시프트 변속기가 6단 변속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 출력이 400마력 정도 가까이 된 차량인데, 토크도 55kgm가 넘는 토크를 보여주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6단 변속기밖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비면에서 손해보는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GM하고 포드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전륜 모델에서는 9단 변속기, 자동 변속기하고 이제 후륜 기반으로 하는 건 10단 변속기가 있는데, 이 변속기가 장착되면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GM에서는 이미 8단 변속기나 이런 것 부분도 있는데, 아직 이제 링컨 포드 쪽에서는 6단 변속기를 계속 이제 실렉트 시프트 변속기를 이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 이런 부분이 연비면에서 크게 어떤 부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계기판에 딱 보이면은 초록색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차선을 이탈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초록색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차선 이탈 경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행하고 있다가 왼쪽의 차선에 좀 붙게 되면은 색깔이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았을 때의 느낌은 꽤나 밀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밟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차가 이렇게 제대로 안 쓴다고 좀 부족한 브레이크 제동 성능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됩니다. 역시 이제 독일차처럼 강하게 착 잘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으면은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렇게 해서 온 버튼을 누르면 이제 셋이라고 뜨게 되고요. 거기 위에서 이제 셋을 누르면 50km에 세팅됐다고 됩니다. 그 다음에 셋하고 리셋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서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 그럼 초록색으로 62km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도 어댑티브니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제 맥시멈으로 하면 4단계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요. 차간 거리. 요건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브 돼서 주행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이렇게 제동이 됩니다. 지금 엑셀에서 발을 놓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달렸다가 멈췄다가 합니다. 요즘에 국내 차량이나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 차선 유지하면서 지가 스스로 달려가는 그런 기능들은 아직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인데 차간 거리만 유지해서 속도 줄이고 느리고 하는, 그럼 약간 기술 면에서는 조금 신기술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그런 부분은 적당한 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